너무 괴로워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새벽 5시 반, 박순자는 평소처럼 며느리를 깨우러 2층 안방문을 엽니다. 하지만 침대는 비어 있고 화장대 위 하얀 봉투 하나만이 스탠드 불빛 아래 놓여 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친 순자의 시선이 첫 줄에 멈춥니다. 어머님께라고 적힌 글씨는 떨린 필체였고 새 페이지를 가득 채운 문장들 사이로 3년의 시간이 흘러나옵니다.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고 마지막 줄에 이르렀을 때 편지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순자는 굳어버린 채 서 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이 편지에는 대체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는 1층으로 내려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유서를 다시 펼쳐듭니다. 3년 전 결혼식 다음 날부터 시작된 기록이 빼곡합니다. 2022년 10월 15일 어머님께서 제가 만든 미역국이 싱겁다고 하셨습니다. 친정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긴 다르다고 하셨어요. 2023년 2월 3일 설날 차례상을 준비했는데 나물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어머님은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셨죠. 순자의 시선이 6개월 전 날짜에 멈춥니다. 2025년 5월 12일 임신 12주 만에 아기를 잃었습니다. 새벽에 배가 아파 혼자 병원에 갔어요. 민우는 회사 야근 중이었고 어머님께 전화했지만 시장 일이 바쁘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수술실에 들어가고 혼자 퇴원했습니다. 그날이었구나. 순자는 그날 저녁을 떠올립니다.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부엌에 서 있었고 자신은 저녁이 늦었다고 짜증을 냈었죠. 손이 떨립니다. 순자는 유서를 접고 2층으로 올라가 며느리 방 옷장을 엽니다. 옷걸이에 걸린 옷이 절반쯤 비어 있고 서랍 속 속옷들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화장대 위 화장품과 액세서리함도 텅 비어 있죠. 현관으로 내려가 신발장을 확인합니다. 수진의 운동화 2켤레와 샌들 1켤레가 없습니다. 계획적이었어. 순자는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릅니다.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위층에서 샤워 소리가 들립니다. 민우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잠시 후 정장 차림의 민우가 계단을 내려옵니다. 엄마, 아침 차려놨어요? 순자는 대답 대신 유서를 민우에게 건넵니다. 민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펼치고 점점 안색이 하얗게 변해갑니다. 2페이지, 3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점점 빨라집니다. 이게 무슨... 민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수진의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고 곧바로 끊깁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전화기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민우는 다시 전화를 걸지만 같은 멘트만 반복됩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던 민우가 회사에 전화를 겁니다. 팀장님, 강민우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긴급 휴가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가족 일입니다. 전화를 끄는 민우가 수진의 친정 번호를 찾기 시작합니다. 순자는 2층으로 올라가 며느리 방 서랍을 하나씩 엽니다. 속옷 서랍, 양말 서랍, 잡동사니 서랍. 맨 아래 서랍을 열자 종이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꺼내 펼칩니다. 세란산부인과 진료 확인서라는 글씨가 보이고 날짜는 2025년 5월 12일입니다. 유산수술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죠. 그 아래 또 다른 봉투에는 마음 편한 정신건강의학과 예약 확인서가 들어 있습니다. 예약 날짜는 2025년 6월 3일. 어머, 이 아이가...
순자의 시선이 흐려집니다. 민우가 계단을 올라와 순자 옆에 섭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수진이 연락 안 받았대요. 친구들 번호 좀 아세요? 순자는 진료 기록지를 민우에게 건넵니다. 민우는 서류를 보더니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습니다. 내가 이것도 몰랐네. 내가 대체 뭐 한 거야? 거실로 내려온 두 사람은 수진의 휴대전화 번호로 계속 전화를 시도하지만 전원은 여전히 꺼져 있습니다. 민우는 노트북을 켜고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위치 추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만 전원이 꺼진 상태라 마지막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계는 8시 30분을 가리키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만 흐릅니다. 며느리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오전 10시 민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갑니다. 관리소장은 민우의 사정을 듣고 CCTV 녹화 파일을 틀어줍니다. 화면에는 새벽 3시 42분 현관문을 나서는 수진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있고 큰 숄더백을 메고 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이 차례로 보입니다. 수진은 골목 끝 대로변까지 걸어가 손을 듭니다. 잠시 후 택시 한 대가 멈춰서고 수진은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뒷좌석에 올라탑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화면에서 수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민우는 관리소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실에서 순자가 며느리의 가방을 뒤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통장, 카드, 심지어 영수증 한 장도 안 남았어. 민우는 소파에 앉아 경찰서 번호를 검색합니다. 30분 후 두 사람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있습니다. 중년의 경찰관이 유서를 읽고 고개를 들어 말합니다. 성인의 자발적 가출은 실종 신고 접수가 어렵습니다. 유서 내용도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표현이 없고요. 하지만 제 아내가 따님께서 스스로 떠나신 거잖아요. 범죄 연루 정황이 없으면 저희가 나서기 힘듭니다. 며칠 지나면 연락 오실 겁니다. 경찰관의 말투는 무심합니다.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경찰서를 나섭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수진의 방으로 올라가 책상 서랍을 엽니다. 노트북은 가져갔지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다이어리 3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다이어리를 펼칩니다. 2022년 10월 10일 드디어 결혼했다. 민우 오빠와 행복하게 살 거야. 2022년 11월 3일 시어머님이 김장을 가르쳐 주셨다. 손이 시리지만 뿌듯하다. 2023년 1월 8일 오늘 어머님께 혼났다. 빨래를 잘못 깼다고. 다음엔 잘해야지. 1년차 기록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 다이어리를 펼칩니다. 2023년 5월 20일 민우는 요즘 너무 바쁘다. 주말에도 회사에 간다. 2023년 8월 15일 어머님이 또 친정 엄마 흉을 보셨다. 가슴이 아프다. 2023년 11월 2일 나는 왜 이렇게 서툴까? 뭘 해도 부족하다고 하신다. 문장들이 점점 짧아지고 어둡습니다. 세 번째 다이어리를 펼칩니다. 2025년 5월 12일 아기를 잃었다. 혼자였다. 너무 외롭다. 2025년 6월 8일 오늘도 어머님께 혼났다. 나는 숨쉬는 것도 죄인가. 2025년 8월 15일 민우는 회사 회식. 나는 또 혼자 밥 먹는다. 2025년 9월 30일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민우는 다이어리를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난 뭘 한 거지. 아내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난 옆에 없었어.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순자가 문을 열자 이웃집 김영희가 서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영희는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입니다. 순자 언니, 수진이 어디 갔어요? 그게 집을 나갔어. 영희는 현관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습니다. 민우도 1층으로 내려와 영희 앞에 앉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수진이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작별 인사를 하더라고요. 작별 인사요? 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순자와 민우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는 안 했나요? 구체적인 곳은 말 안 했어요. 그냥 멀리 떠나고 싶다고만.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잇습니다. 순자 언니,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제가 더 신경 쓸 걸. 순자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봅니다. 왜 며느리는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을까? 왜 이웃한테는 털어놓고. 영희는 차 한 잔을 마시고 돌아갑니다. 거실에 남은 순자와 민우는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수진을 찾을 단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녁 7시 민우는 노트북으로 통신사 고객센터와 통화합니다. 상담원은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를 조회해 줍니다. 서울역 인근 새벽 4시 5분에 마지막 신호가 잡혔다고 합니다. 기차를 탔거나 고속버스를 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우는 코레일과 고속버스 터미널에 전화를 걸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승객 명단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듣습니다. 순자는 2층에서 며느리 방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화장대 서랍을 하나씩 비웁니다.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얀 봉투가 만져집니다. 봉투를 꺼내니 마음 편한 정신건강의학과 처방전이 나옵니다. 처방 날짜는 2025년 6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에스시탈로프람 10mg, 졸피뎀 5mg, 항우울제와 수면제였습니다. 처방전은 한 달에 한 번씩 5장이 겹쳐 있습니다. 마지막 처방 날짜는 2025년 10월 8일. 며느리가 5달 동안 약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순자는 처방전을 손에 쥔 채 침대에 앉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거실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비밀번호가 결혼기념일이네. 민우는 수진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상태입니다. 받은 편지함을 확인하고 검색 기록을 살펴봅니다. 이혼 상담 무료, 가정폭력 상담센터, 여성쉼터 입소 조건. 검색 날짜는 2025년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우의 손이 멈춥니다. 아내가 이혼을 생각했다니. 스팸 메일함을 확인하자 한 통의 메일이 눈에 띕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확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메일을 열어보니 2025년 10월 2일 오후 2시 상담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메일에는 예약 취소 확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취소 날짜는 예약 전날인 10월 1일입니다. 수지는 상담을 받으러 가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 것입니다. 왜 취소했을까? 용기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희망을 버리지 못해서일까? 순자가 처방전을 들고 1층으로 내려옵니다. 이것 봐. 내 와이프가 5달 동안 정신과 약을 먹었어. 민우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어머니에게 노트북 화면을 보여줍니다. 수진이가 이혼 상담 예약을 했다가 취소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우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나는 며느리 잘 되라고 한 거야.
밥 잘 먹으라고, 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그게 잔소리였다는 걸 모르세요? 아침마다 쏟아지는 지적이 수진이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알아요? 민우는 다이어리를 펼쳐 순자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다 적혀 있...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2023년 2월 3일 설날 나물 하나 빠뜨렸다고 며느리 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셨죠. 그건 2023년 8월 15일 수진이 친정 엄마 이야기 꺼냈다고 시집온 년이 친정 타령한다고 하셨어요. 2024년 3월 10일 수진이가 감기 걸렸는데 밥도 제대로 못 차린다고. 순자는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12일 수진이가 유산했을 때요. 엄마는 시장 일이 바쁘다고 했잖아요. 수진이는 혼자 병원 갔어요. 혼자 수술 받고 혼자 집에 왔어요. 나도 그때 정신이 없었어. 일이 밀려서. 일이 며느리보다 중요했어요? 아기 일은 며느리보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일에 매달려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수진이가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어요. 순자는 대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진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안 죽여도 무관심으로, 무시로 죽인 거예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순자는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방문을 닫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쌉니다.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집안은 어둠에 잠깁니다. 내일은 수진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민우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 이미선이라는 이름이 뜹니다. 수진의 대학 동창이자 유일한 친구였죠. 민우 씨, 수진이 연락 안 돼요. 무슨 일 있어요? 미선 씨, 수진이가 집을 나갔어요. 유서를 남기고.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한 달 전이었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울면서 죽고 싶다고 했어요. 민우는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과 가보라고 설득했어요. 그래서 병원 예약도 잡아줬고요. 근데 수진이가 집에서는 이 얘기 안 했나 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수진이 사진 보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찍은 거. 잠시 후 카카오톡으로 사진 3장이 도착합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수진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커피잔을 들고 있는데 손톱 주변이 온통 붉은 상처로 뒤덮여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 수진은 억지로 미소 짓고 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이게 내 아내였다니. 민우는 사진을 확대해서 봅니다. 수진의 손목에 가느다란 상처 자국이 보입니다. 긁은 흔적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미선 씨, 혹시 수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제주도 가고 싶다는 말은 했었어요. 혼자 있고 싶다고. 제주도. 민우는 메모지에 제주도라고 적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 찾으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민우는 수진의 SNS를 검색합니다. 평소 쓰던 인스타그램 계정은 1년 전부터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계정을 검색하자 SOJINALONE라는 아이디가 나옵니다. 비공개 계정이지만 민우가 팔로우 요청을 보내자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아마 수진이 떠나기 전에 민우의 계정을 팔로워로 추가해 둔 것 같습니다. 팔로워는 단 1명, 이미선입니다. 게시물은 63개. 민우는 스크롤을 내리며 사진들을 확인합니다. 편의점 도시락,
컵라면, 김밥 한 줄. 모두 혼자 먹은 식사 사진들입니다. 2025년 7월 15일 게시물에는 컵라면 사진과 함께 오늘도 혼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2025년 8월 3일에는 편의점 삼각김밥 사진에 가족이란 게 뭘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2025년 9월 20일 게시물에는 빈 식탁 사진과 함께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은 2025년 10월 25일 석양이 지는 한강 사진이고 문구는 안녕입니다. 민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봅니다. 작년 달력부터 꺼내 펼칩니다. 자신이 야근했던 날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한 주에 4~5일은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주말도 회사에 나간 날이 많습니다. 수지는 일주일에 이틀, 많아야 사흘만 남편과 함께 있었던 거죠.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일이 그렇게 중요했나? 2층에서 순자가 내려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민우야, 나 며느리한테 미안해. 순자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입니다. 시장에서 단골 손님들한테 며느리 얘기했어. 요리도 서툴고 살림도 못한다고. 그게 며느리 귀에 들어갔을 거야. 민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집살이 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며느리도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잘못이었네.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오후 3시 민우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립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민우야, 나 수진이 엄마야. 수진의 친정어머니 정미숙입니다. 어머님, 혹시 수진이 연락 왔어요? 아니. 그런데 일주일 전에 수진이가 친정에 왔었어. 얼굴이 너무 말라서 깜짝 놀랐어. 민우는 메모지를 꺼냅니다. 그때 수진이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 밥 먹으라고 해도 몇 숟가락 못 먹고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어. 미숙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입니다. 내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만 하더라고.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민우야, 우리 딸 꼭 찾아줘. 제발. 전화가 끊기고 민우는 휴대전화를 꺼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습니다. 거실에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립니다. 수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흘째 되는 날 오전 11시 민우의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문자가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박정훈입니다. 여기 투숙하신 손님 중에 이수진이라는 분이 계신데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 연락드립니다. 민우는 즉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제 아내가 거기 있나요? 네, 신분증 확인했습니다. 사흘 전부터 묵고 계신데 거의 방 밖으로 안 나오시고 식사도 거의 안 하세요. 오늘 아침에 방 청소하려고 노크했더니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요. 민우는 순자를 큰 소리로 부릅니다. 순자가 2층에서 뛰어내려오고 민우는 휴대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합니다.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입니다. 바다뷰 게스트하우스예요. 전화를 끊고 민우는 즉시 항공권 예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는 오후 2시 출발편입니다. 2좌석을 예약하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시계는 정오를 가리킵니다. 집에서 김포공항까지 40분. 체크인 마감까지 1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엄마, 짐 챙기지 말고 그냥 가요. 시간 없어요.
두 사람은 지갑과 휴대전화만 챙겨 현관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공항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순자는 계속 손을 비빕니다.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미안하다는 말로 충분할까?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수진아, 기다려. 내가 지금 간다. 오후 1시 10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도착합니다. 셀프 체크인으로 탑승권을 발권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탑승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후 2시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비행기에 오른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 쪽 좌석에 앉습니다. 이륙 후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우야, 내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변명하지 말고. 그래도 받아줄까? 나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죠.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아갑니다. 1시간 남짓한 비행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순자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한 말들 너무 독했던 건 아닐까? 좋은 며느리 만들려고 한 거였는데. 오후 3시 10분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렌터카 영업소에서 차를 빌리고 내비게이션에 바다뷰 게스트하우스를 검색합니다. 공항에서 게스트하우스까지는 50분 거리입니다. 민우는 차를 몰고 해안도로를 달립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펼쳐지고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입니다. 오후 4시 5분 한적한 마을 골목길에 접어듭니다. 골목 끝에 하얀색 2층 건물이 보이고 바다뷰 게스트하우스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민우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순자와 함께 현관문을 엽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카운터에서 일어나 반갑니다. 민우 씨죠? 기다렸습니다. 저 박정훈입니다.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2층 203호실입니다. 아까 점심 식사 갖다 드렸는데 손도 안 대셨어요. 정우는 두 사람을 2층으로 안내합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 끝에 203호라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민우는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합니다. 톡톡. 노크 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안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들리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수진아, 나야. 민우야. 침묵. 문 열어줘. 얘기 좀 하자. 돌아가요. 문 너머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고 힘이 없습니다. 수진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집에 돌아갈 준비가. 순자가 앞으로 나섭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니. 더 긴 침묵이 흐릅니다. 수진아, 미안해. 어머니가 잘못했어. 대답이 없습니다. 순자는 문 앞에 주저앉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닿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몰라줬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우도 문 옆에 앉습니다. 문 안쪽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립니다. 수진이 우는 소리입니다. 세 사람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복도에는 석양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수진은 과연 문을 열어줄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민우는 1층 거실 소파에서 눈을 뜹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옆 소파에서 순자도 뒤척이다 일어납니다. 두 사람은 세수를 하고 박정훈이 준비해준 커피를 마십니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수진이 문을 열어줄까?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2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우와 순자는 동시에 고개를 듭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수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며칠 사이 더 야윈 얼굴, 푸석푸석한 머리, 핏기 없는 입술. 민우와 순자를 본 수진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계단을 올라가려 합니다. 수진아. 민우가 재빨리 일어나 계단으로 달려갑니다. 수진의 손목을 잡습니다. 제발 얘기 좀 하자. 응? 수진은 민우의 손을 뿌리칩니다. 나요. 아직 당신들 볼 준비 안 됐어요. 수진은 계단을 올라가지 않고 현관 옆 발코니로 향합니다.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민우와 순자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갑니다. 발코니는 좁지만 제주 바다가 한눈에 보입니다. 아침 햇살이 파도 위에서 반짝입니다. 발코니 한쪽에 놓인 작은 쓰레기통에는 구겨진 휴지들이 가득합니다. 눈물로 젖은 흔적이 선명합니다. 수지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민우와 순자는 문 근처에 서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파도 소리만 들립니다. 수진이 천천히 두 사람을 향해 돌아섭니다. 제가 왜 떠났는지 알고 싶으세요?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3년이요. 3년 동안 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수지는 손가락으로 난간을 톡톡 두드립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까 먼저 생각했어요. 밥을 하면 간이 맞을까 걱정했고 청소를 하면 혹시 놓친 곳이 있을까 두려워했어요. 순자는 입술을 깨뭅니다. 작년 5월 12일이요. 제가 아기를 잃은 날. 기억하세요? 수진의 시선이 순자를 향합니다. 새벽 4시에 배가 아파서 깼어요. 피가 나더라고요. 민우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회사 야근 중이었고 어머님께 전화했더니 시장 일이 바쁘다고 하셨죠. 순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혼자 택시 타고 병원 갔어요. 혼자 응급실에서 기다렸고 혼자 수술실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 못 살린다고 했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저녁 왜 이렇게 늦게 차렸냐고. 제가 아기 잃었다고 했더니 그래도 밥은 해야지 그러셨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민우 오빠. 수진이 민우를 봅니다. 작년 결혼기념일 어디 있었어요? 회사 회식이었죠. 제 생일은요? 그것도 야근. 우리 처음 만난 날은요? 기억이나 해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전 일주일에 이틀만 남편을 봤어요. 나머지는 시어머님하고 둘이. 매일 혼나고 매일 지적받고 매일 비교당했어요. 수진아, 나는. 순자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수진이 손을 듭니다. 아니에요. 이제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전 그냥 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들어주세요. 3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못한 얘기. 민우와 순자는 조용히 듣습니다. 어머님은 시장에서 단골 손님들한테 제 흉 보셨죠. 며느리가 요리도 못하고 살림도 못한다고. 그거 다 제 귀에 들어왔어요. 순자는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제 친정 얘기만 꺼내면 시집 온 년이 친정 타령한다고 하셨고 친정 엄마가 반찬 싸주시면 친정 음식이 맛있냐고 비꼬셨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전 6달 동안 항우울제 먹었어요. 잠도 못 자서 수면제도 먹었고요. 한 달 전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민우가 한 발짝 다가서려 하자 수진이 뒤로 물러납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어요. 민우는 그 자리에 멈춥니다. 전 며느리 자격이 없나 봐요. 아내 자격도 없고 그래서 떠났어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수진은 난간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습니다. 민우는 수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남편 자격이 없었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나는 회사 일만 생각하고 너는 혼자 다 견뎠구나. 순자도 수진 앞에 앉습니다. 수진아,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나는 내가 좋은 며느리 되길 바랐어.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용서 못해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도 돼. 시간 가져. 내가 원하는 만큼.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하자 수진은 손을 거둡니다. 저 며칠 더 여기 있을래요? 혼자 생각 좀 해야겠어요. 알았어. 우리 서울 안 갈게. 근처에 숙소 잡고 기다릴게. 아침 햇살이 점점 강해지고 바다는 푸르게 빛납니다. 세 사람은 발코니에 앉아 각자의 생각에 잠깁니다. 이제 이들의 관계는 어디로 향할까요? 오후 2시 박정훈이 세 사람에게 제안합니다. 근처에 산책로가 있어요. 바닷가 따라 걸으면 기분 전환되실 거예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 사람은 게스트하우스를 나와 해안 산책로로 향합니다. 제주 바다는 오후 햇살 아래 반짝이고 파도는 부드럽게 해변을 쓸어냅니다. 민우는 앞서 걷고 순자와 수지는 나란히 뒤따라갑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옆에서 찬찬히 바라봅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서 28살 아직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많이 상처받았구나. 수진의 옆모습은 여위었고 걸음걸이는 힘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자 수진이 옷깃을 여밉니다. 순자는 자신이 입던 가디건을 벗어 수진의 어깨에 걸쳐줍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 순자를 봅니다. 춥잖아. 입어. 수진은 가디건을 그대로 걸치고 걷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파도 소리만 들으며 걸어갑니다. 벤치가 하나 보이고 세 사람은 앉습니다. 민우가 편의점에서 산 음료수를 건네고 수지는 뚜껑을 따서 한 모금 마십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수진아, 넌 결혼 전에 뭐 했어? 수지는 음료수 캔을 내려다봅니다. 디자인 일했어요. 작은 광고 회사 다녔어요. 그랬구나. 그럼 일이 재미있었겠네. 네.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순자는 바다를 바라봅니다. 결혼하고는 왜 안 했어?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합니다. 어머님이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일 하는 게 며느리 도리라고. 순자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랬지. 내가 그렇게 말했지.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게 너 위한 거였어. 직장 다니면 힘들잖아. 전 힘들어도 괜찮았어요. 제 일이었으니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안 된다고 하셨고 민우 오빠도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민우가 고개를 돌립니다. 내가 그랬어? 내가 정말? 네. 기억 안 나세요? 결혼하고 한 달 됐을 때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옆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 아이가 꿈을 포기한 거였구나. 나 때문에 좋은 며느리 만들려고 한 일이 이 아이의 인생을 빼앗은 거였어. 미안해, 수진아. 나는 내가 편하라고 한 말이었는데 그게 너한테는 꿈을 포기하라는 강요였구나. 수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 집에만 있으니까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할 일도 없고 시간도 안 가고 친구들은 다 일하는데 저만 집에 있으니까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민우가 끼어듭니다. 수진아,
서울 돌아가지 말고 여기 좀 더 있어. 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생각해. 전 일하고 싶으면 일해. 디자인 다시 하고 싶으면 해. 내가 도와줄게. 수지는 민우를 바라봅니다. 진심이에요? 그럼 내가 왜 거짓말해?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2주만요. 2주만 여기 있을게요. 그리고 생각해 볼게요. 순자가 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지만 손을 빼지 않습니다. 수진아, 나 얘기 좀 해도 될까? 수진이 순자를 봅니다. 나도 시집살이 했어. 30년 전.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었어. 밥상에 수저 하나만 잘못 놔도 뺨 맞았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고, 수지는 조용히 듣습니다. 민우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어. 민우가 10살 때, 그 뒤로 혼자 민우 키우면서 반찬 가게 했지. 순자는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도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 순자는 수진의 손을 꽉 쥡니다. 나도 피해자였어. 근데 그게 변명이 되면 안 되는 거더라. 내가 당했다고 너한테 똑같이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님도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내가 더 힘들었어. 나는 최소한 남편이라도 있었는데 넌 남편도 없이 혼자였잖아. 순자는 민우를 쳐다봅니다. 이 녀석이 제대로 못해줘서. 민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수진이 순자의 손을 감싸줍니다. 저도 어머님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천천히 해.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내려가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듭니다. 파도는 계속 해변을 쓸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순자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자.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하자. 민우는 생각합니다. 다시는 수진이를 혼자 두지 말자. 회사 일보다 가족이 먼저야. 수진은 생각합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갑니다. 조용하지만 조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들의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서울로 돌아왔지만 민우의 집이 아닌 친정 근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방 한 칸, 화장실 하나의 작은 공간이지만 수진에게는 자신만의 성입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곳이죠. 민우는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원룸을 찾아옵니다.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커피를 마시고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두 사람은 마음 편한 심리 상담센터를 함께 방문합니다. 부부 상담 프로그램 5번째 시간입니다.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민우는 수진에게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남편이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수진은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민우의 노력을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집 앞에서 헤어질 때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손을 빼지 않습니다. 작은 진전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순자는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화요일 아침 수진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날씨가 쌀쌀하네. 감기 조심해야 돼. 오늘 시장에서 수진이가 좋아하는 사과를 봤어. 맛있어 보이더라고.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 너무 무리는 하지 마. 강요하지 않는 관심, 부담 주지 않는 애정입니다. 수지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답장을 보냅니다. 짧지만 따뜻한 대답들이죠. 수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로고 디자인 하나, 명함 디자인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프로젝트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룸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3년 만에 찾은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일이죠. 손톱 뜯는 버릇도 조금씩 줄어들고 밤에 잠도 잘 오기 시작합니다. 항우울제는 의사와 상담 후 서서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지는 순자에게 먼저 문자를 보냅니다. 어머님,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순자는 문자를 보고 눈물이 핑 돕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한 겁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수진의 원룸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습니다. 순자는 수진의 얼굴을 봅니다. 한 달 전보다 혈색이 좋아졌고 눈빛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잘 지냈어? 네. 일도 시작했어요. 그래, 잘 됐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날씨, 동네 이야기, 시장 근황. 부담스럽지 않은 대화들이죠. 커피를 다 마실 무렵 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포장 상자를 꺼냅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엽니다. 안에는 깨끗하게 리폼된 앞치마가 들어 있습니다. 순자가 20년 넘게 시장에서 입던 손때 묻은 그 앞치마입니다. 수진이 낡은 천을 새 천으로 덧대고 주머니를 새로 달고 끈을 교체했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꺼내 펼쳐봅니다. 눈물이 차오릅니다. 수진아, 어머님이 그 앞치마 정말 오래 입으셨잖아요. 버리기 아까우실 것 같아서요. 수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노력하시는 거 알아요. 문자 보내주시는 것도 강요 안 하시는 것도. 순자는 수진의 손을 꼭 잡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기회를 줘서. 아직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어머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알아. 그래도 돼. 근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정말로. 순자는 앞치마를 가슴에 품습니다. 나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 어떻게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대하는지. 두 사람은 카페 창밖을 바라봅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나무에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 6시 수지는 원룸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엽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 디자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며 선을 그리고 색을 입히고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방 안에는 노트북 화면의 빛만 부드럽게 번집니다.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입니다. 나는 괜찮아질 거야. 천천히 조금씩. 때로는 가족이 주는 상처가 가장 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꽂히죠.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가족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 변명 없는 인정, 그리고 변화하려는 노력. 이 이야기의 세 사람처럼 우리도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곁에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말하지 못한 상처, 전하지 못한 사과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